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국헌문란의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만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모두 8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1심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달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어서 분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무기징역 선고로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들은 1심 선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은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4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사건들은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은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기소 사건들은 공소제 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1심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오는 6월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항소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5,600선을 넘었고 5,680선까지 돌파해 장중 최고치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1조 6천억 원 순매수를 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은 잠시 뒤에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 가까이 오르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했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던데 배경이 뭡니까? 배경은 뭐 다양한 원인이 들려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1월 FOMC 회의록에서 아마 일부 그 위원이 뭐 금리 인상 얘기를 했던 거. 근데 네. 그거 갖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예. 가장 큰 건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 가능성. 트럼프가 시한을 이번 달 말까지 줬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호황이고 그리고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만에 하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진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그 2003년에 미국 이라크전 예를 들어 보면 전쟁 전까지는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한 16% 정도 훅 빠졌다가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때가 워낙 약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문에 뭐 역사상 사상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심각한 좀 조정 국면이 도래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도 들썩이고 있죠. 국제 유가가 보통 이제 3대 유종이 대충 배럴당 60달러 선 아래쪽 위쪽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네. 어제 선물 가격 보니까 이제 WTI 선물 가격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 그게 배럴당 65까지 갔고요. 네. 브렌트 영국 쪽에서 생산되는 게 배럴당 70달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이 있는 쪽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네.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0%가 그 유조선이 지나갑니다. 그럼 그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국제 유가가 상당히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금 가격은 이제 그 미국 시장 가격으로 온수당 1월 29일 날 종가 기준으로 5,318달러가 가장 최고가였는데 네. 그래서 5,000달러 밑을 좀 하회하다가 어제 5,000달러 온수당 또 다시 5,000달러 뚫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 그렇다면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 선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아주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와는 달리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주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반도체 업황의 호황이고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AI 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힘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또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이거 과열 신호로 봐야 됩니까?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반드시 과열 신호로 보긴 좀 어렵고 네. 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워낙 코스닥 시장은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는 덜 올랐다는 왜냐하면 코스피에 투자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세요. 주가가 올라서 좋은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좀 덜 올랐네. 또 최근에 좀 올라가는 분위기네. 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뒷받침 이런 기대감들이 섞이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좀 빠르게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도 워낙 호황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승 동력들이 있는데 상승 동력이 강할수록 반대로 또 변동성도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코스피 7,900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7,900을 얘기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보면은 뭐 7,000 이상을 언급하는 회사는 약간 좀 드문 것 같고, 예. 뭐 한 6,000 정도, 뭐 아니면 5,000대 후반. 근데 지금이 이미 5,000대 후반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 6,000도 바라보는 건 가능은 한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올라온 요인 중에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의 뭐 파워라든가 건전성 개선에서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산업의 어떤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연동돼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네. 변동성은 말씀하신 대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는 어찌됐건 이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반기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또 한 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 나온 얘기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머니 무브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묶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주기를 바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감합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비, 특히 이제 그렇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 때 사실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그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정부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산 시장의 좀 불균형 구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머니 무브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또 겨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더불어서 이런 압박이 과연 다음 대상은 어디일까? 누구가 될까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그때는 임대사업자를 약간 좀 풀어줬던 느낌도 있었고요. 네. 결국은 이제 보유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양도세는 이미 했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근데 과거 제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문재인 정부 때는 보유세가 거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투기가 좀 과열된 지역은 사실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공시지가를 통해서 어떤 격차를 두고자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어떤 투기 지역, 상징적인 예를 들어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 구간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보유세의 어떤 구조 시스템을 바꿔서 그쪽에 대해서 먼저 강하게 좀 두드리지 않을까. 뭐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좀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일부 이런 쪽을 중심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은 크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좀 보유세의 어떤 세제의 좀 핀셋 규제라고 하죠. 예, 그런 쪽으로 아마 두들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지금 세율을 직접적으로 올리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유세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엔 공감하십니까? 세율을 조정을 하려면 사실 이제 그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상당히 속도전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게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정부로서는 시급히 잡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자체와 좀 그 중앙 정부의 담당 부처 간에 좀 협의가 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반발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뭐냐면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거. 이거는 좀 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 그리고 뭐 공급 대책도 몇 차례 내놨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뭐 그 부동산원에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쉬는 날이면서 발표를 안 했고요. 1월 달 통계가 이제 대신 발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서울 지역은 사실 공급이 최근에 이제 그 뭐 태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유유부지를 가지고 공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게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 준공이 돼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전세든 매매든 살 집이 없다는 그런 시장에 공급이 없어진다는 최근에 금값 오르는 거
때와 똑같은 겁니다. 금이 이제 최근에 채굴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니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 정치도 좋고, 그다음에 뭐 세금 시스템을 바꾼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게 공급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30대가 생애 최초 매수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작년 통계고요. 연간 통계인데 작년에 우리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게 가장 컸고, 두 번째는 다른 연령대는 많이 좀 줄었어요. 근데 30대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이러면 정책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층은 이제 다른 층은 오히려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층 30대 같은 경우는 그건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정책 자금이라는 게 또 말 그대로 정책 자금이라서 네. 예, 정책 기조가 바뀌면 그것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빨리 받아서 이때 아니면 서울에 집을 못 산다 이런 심리가 30대에서 가장 팽배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물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가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제 회사 쪽에서 밝힌 거 제가 이제 신문 기사, 언론 기사를 보면은 환율하고 뭐 원재료 인건비 얘기를 듣는데 첫 번째 환율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 이제 1,456원인데 1년 전에 1,458원이거든요. 비슷합니다. 예. 네. 또 1년 전에 1,401월 달에 3월 달에 1,458원 찍은 후에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아닌 것 같고, 원재료도 보면 밀가루 가격도 미국산 SRW, HRW라고 이제 두 품목을 많이 잡는데 밀도 보면은 둘 다 마이너스예요. 1년 전에도 비해서. 그래서 어느 쪽이 올라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근데 인건비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아무튼 그 서민들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식사인데 이 햄버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좀 슬픕니다. 네. 자, 이런 가격 조정이 뭐 햄버거 이런 품목뿐만이 아니고 먹거리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체로 보면 2%밖에 안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2.9% 올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보면 상품 쪽보다는 서비스, 이게 외식 물가는 서비스 쪽에 들어가는데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공급 가격을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소비자 물가 2.0이라는 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라 네.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외식 물가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신경 쓸 때는 이제 먹는 문제, 예, 먹거리, 그다음에 외식 물가, 서비스 이런 쪽에 과연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리고 물가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상품 부문의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관세 수입만 늘어난 셈인데 아직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9,015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보다 21억 달러, 0.2%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이 6.2%나 증가했지만 수입 역시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상품 부문의 경우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신 서비스 부문 흑자폭이 커 간신히 상품 부문의 적자를 메웠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이 집권 첫 해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Now, the president imposed these sweeping tariffs by declaring an economic emergency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trade imbalance. But what happened last year is the trade imbalance on goods actually increased
by about $25 billion. 전체 무역 적자 규모는 거의 그대로였지만 국가별 교역량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934억 달러나 줄어 200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빈자리는 타이완과 베트남,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첨단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 속에 반도체 수입이 늘면서 타이완에 대한 적자는 2배로 뛰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564억 달러로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재고를 비축했고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무역 구조의 변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며 앞으로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원조 자금 모금에 한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 분쟁을 끝내겠다며 만든 평화위원회. 평화를 내건 첫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한 뒤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it doesn't happen, it doesn't happen. But bad things will happen if it doesn't.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이번 발언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난해보다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켜 공격 태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 앞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도 저렴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평화위에 참여하는 9개국이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한국 등이 참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And I know that China is going to be involved.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가자 과도기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 안정 화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끌어낼 해법은 빠진 채 가자지구 청사진만 제시되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칠레에서 액화가스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져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4명이 숨졌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 속에 불탄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뒤집힌 트럭에서는 맹렬하게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전쟁을 치른 듯 초토화된 이곳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 고속도로. 사고는 액화가스를 실은 트럭이 갑자기 도로에 쓰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Un camión transportaba gas líquido, ya por causas que se están investigando, este conductor pierde el control del camión, colisiona, choca con las barreras de contención y vuelca. A raíz de eso y del producto inflamable que él, ¿no es cierto?, transportaba, se produce una explosión. 대형 폭발로 인해 2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운전사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 일부는 위독한 상황이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ucha gente quedó atrapada, otra gente que venía atrás de un bus empezó a escapar por los vidrios. Yo me cubrí con una barra New Jersey. Bueno, como pueden ver, el vehículo quedó calcinado. 피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50대 넘는 차량이 불탔고 인근 고철 처리장과 시멘트 공장에도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추가 폭발 위험도 있어 재해 당국은 냉각 처리 등 현장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심각한 폭발 사고 현장에서 정부가 주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이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이 그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의 사회를 헤쳐나갈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적인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양형 사유를 좀 살펴보자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긴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그 양형에 있어서 좀 참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 대체로 다 인정이 됐는데 몇 가지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특검에서는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살펴진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이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 그 자체가 내란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명 이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요. 그 수첩에 굉장히 세세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첩이라는 것 존재 자체가 외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기록해둘 만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낮게 보았습니다. 조악하다고 평가를 했죠. 그렇죠. 이 조악한 수첩을 기반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1년 이전으로 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12월 3일 직전 한 12월 1일 정도에 돼서야 비상계엄을 실행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화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외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먼저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라는 점, 이거를 인정을 했잖아요. 이 점에서 모든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결국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게 보자면 3단계로 나눠서 이 내란죄의 성립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로마 시대부터 해서 찰스 1세 이야기까지 더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내란을 실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그렇다면 내란이 무엇인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를
사례를 다시 점합해 보자면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봉쇄하려고 한 것,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예. 국헌문란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결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 것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내란이다라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있을 수 있는 통치 행위지만 이게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설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있었던 재판을 보면은요. 재판부가 명확하게 특히 한 지점을 꼬집었는데 국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부분입니다. 예. 물론 전체 판결문을 보자면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더 세세하게 기록했겠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생중계에서 이 요약한 본에서 딱 꼬집은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것이 바로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을 지시한 것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내란죄 인정의 가장 주된 근거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란 수개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례가 전두환 이후로 30년 만에 있는 일인데요. 당시에 전두환 씨가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됐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까?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내란죄라는 게 형법전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전례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사실상 참고할 만한 전례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례밖에 없습니다. 해당 판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개념 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개념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참고해 보자면 결국 한 마을, 한 고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어떤 폭동이 있었느냐를 이 전두환 사례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시간이 매우 짧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내란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어제 있었던 재판부에서는요. 결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인 입법, 사법 등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뭐 주가가 폭락하고 내수 소비가 얼어붙고 대외 신혼도가 추락했으니까 상당히 평온을 해했다, 경제적으로도 해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가 없었다, 단기간에 그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주장들은 뭐 거의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탄핵 심판부터 해오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은 호소용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 그러니까 경고음을 울리려는 것이지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하려는 것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예.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심의 의사,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등불을 훔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비유를 함께 하면서요.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단이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국회 봉쇄라든지 정치인 체포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국회의 군병력 투입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이 자체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예. 거기에 나아가서 이 헌법기관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 자체를 침해하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사안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일단 비상계엄 선포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의 권한 자체를 마비하는 것은 이 권한 외의 것인데 이 선포문에는 이제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넉넉하게 이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었다. 개인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앞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윤 전 대통령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궤변만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태도도 이런 그러니까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이나 군에 몸담아 왔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본인의 봉직을 마칠 수 있었던 많은 관계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엄중하게 꼬집었거든요. 이 비상계엄 때문에 이 대회 신뢰도 하락이라던가 또 많은 비용들이 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양형에 있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고 장량 감형도 가능한데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는 감형을 할 수 없는 사유로서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긴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영향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궤변만 늘어놓는 태도는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역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을 받았는데 이것도 무기징역 구형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높은 징역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요,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의 정도가 깊고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상계엄의 대부분을 설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함께 이 부분을 계획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형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김용현 전 장관도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고요. 한덕수 전 총리는 좀 더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부분은 이제 항소심을 가게 된다면 피고인별로도 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좀 차등적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어제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부분은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되었지만 비상계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실제로 설계한 당사자라는 점은 분명히 못 받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만으로 66살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뭐 죽을 때까지 있어라라는 뜻에서는 무기징역과 다를 바는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논란의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경찰 수뇌부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반대로 김용군 전 헌병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수정관 이쪽에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렇게 판단이 달랐던 배경은 뭡니까? 이제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란죄라는 것을 함께 범했던 공동정범이 되려면 국헌문란 목적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그리고 윤승영 전 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왜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받는다거나 그 이후에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동적으로 담당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 행위가 갖는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공유는 없었다는 부분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됐는데요. 이제 특검 측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은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어떤 측면에서는 내란과 그 공범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내란죄를 범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그 내란에 가담한다는 의미에 나아서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요. 예. 한 가지 더 지적할 만한 부분은 내가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도 어떤 처벌의 수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총리라는 지위, 사실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 내가 어떤 지위를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도 차등적인 형량을 내려지는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직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 윤 전 대통령 두 가지의 1심 선고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도 재판이 한참 남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 이적죄 혐의,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1심 진행 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심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 부분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모든 재판 가운데 가장 주된 본류 재판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제 선고가 있었던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항소 여부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이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받게 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판결,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란전단 재판부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될 텐데 지금 여러 피고인들이 이 내란죄로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심에 가서 어느 정도로 형량이 맞춰질 것인가. 지금 형량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나 지위에 따라서 형량에 대한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나 형량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전은 아직까지는 쌀쌀한 느낌인데 그래도 낮 동안은 온화하다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크게 벌어진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어제보단 옷차림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하지만 앞으로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크게 올라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맘때쯤 날이 풀리면 걱정이 되는 게 미세먼지인데요. 오늘 공기가 탁한 지역은 네, 날이 없습니까? 풀리긴 하지만 어김없이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대기 정체의 낮부터는 국외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이후 충청과 호남 지역도 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0.5도, 대구 영하 1.5도로 쌀쌀하지만 어제보단 추위가 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부산 15도, 대구 16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며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에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2월 20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